안녕하세요. 민영철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념 강연하는 기회까지 주셨는데 직접 찾아뵙고 강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트랑이라고도 부르는 베트남 나짱에 잘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비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주 여행을 하면서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편히 지내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탑이 여기에 랜드마크인 점홍타워인데 아주 여기에 중요한 중심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를 따라서 이 해변 도로가 아주 잘 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이 한국 사람들도 많이 머무는 큰 콘도 호텔입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이곳에 머물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앞쪽에 극장도 있고 여기 아주 중심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고 교통도 복잡하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위쪽에 있는 큰 콘도, 바닷가에 있는 큰 콘도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해변가를 따라서 길들이 이어져 있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한 100m, 200m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컬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 아름다운 곳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조금 올라가면은 나짱 옵저버터리가 있는데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강연이 끝나고 이곳 풍경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에서는 많은 성간 분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밀도의 성간 분자운이나 별 탄생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더욱 풍부한 많은 성간 분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높은 분해능에 높은 공간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측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많은 성간 분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성간 분자운들 중에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분야에서 특별히 몇 가지를 예로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스펙트럼은 별 탄생 지역에서 흔히 관측되는 결과입니다. 각각의 분자선은 그들을 형성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정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들은 이들만이 전하는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좋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선 이러한 활용의 예로서 그동안 제가 해오던 것 중에서 우리 은하 중심과 거대 별 탄생 지역에서 관측된 결과에서 몇 가지 분자선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 은하 중심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은 아시다시피 매우 복잡합니다. 블랙홀의 플라즈마, 충격파 등등 여기에 분자 가스들이 함께 존재하는 매우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에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여기 사지타리우스 A 성간운에 대한 복합 분자 관측입니다. 1991년이니 꽤 오래되었죠.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은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1968년 처음 발견되었고 비교적 밀도가 낮은 곳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관측 주파수도 20GHz 대역이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더 많은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자입니다. 이 분자는 3개의 수소 원자로 인한 올소 파라 천이선, 질소 스핀으로 인한 하이퍼파인 구조, 생김새로 인한 인버전 천이 등 여러 천이선을 가지고 있어 복잡합니다만 오히려 이로 인해
정확한 속도 측정이나 옵티컬 뎁스 등도 추정할 수 있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왼쪽 그림이 이번에 관측된 33 천이선이고 높은 천이선일수록 관측되는 하이퍼파인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여기서는 가우시안 피팅으로 하이퍼파인 구조를 디컴포즈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은하 중심의 복잡한 구조를 밝히는 데는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 암모니아선 관측은 그린뱅크의 100m 망원경으로 관측했고 3366 천이선을 관측해서 가우시안 피팅을 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색깔은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의 왼쪽은 메인 에미션의 분포이고 여지껏 대부분의 연구가 보여주는 속도와 밀도 분포입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은 피팅으로 처음 밝혀진 추가의 하이 벨로시티 컴포넌트들입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메인 컴포넌트 외에 별도의 높은 속도 성분의 가스 구름들이 존재하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우리 은하계 원반에서 벗어나서도 다량으로 존재하며 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분자운들을 각각 분리 식별해 보니 기존에 알려진 우리 은하 중심에서는 분자운들의 선폭이 특별히 넓고 은하 회전운동 때문에 물리적 특성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각각의 분자운들이 원반이건 은하 중심이건 은하면과 떨어져 있건 거의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같이 연구한 공저자 중 한 명은 이 논문 초안을 보고 자기 일생에 이처럼 흥분되는 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이 결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널리 알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은하 중심 연구 중에서 SMA와 알마를 이용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고 플라즈마 가스가 있고 초신성 잔해, 서컴 뉴클리어 몰레큘러 디스크 등등 복잡합니다. 이 안의 몰레큘러 디스크에 대한 간섭기 연구 중에서 이런 고밀도 추적자 혹은 충격파 추적자를 이용하여 세부 역학적 구조 연구가 가능합니다. 더 안쪽에서는 전파 영역에서의 수소 재결합선을 이용한 플라즈마 속도 구조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이 연구는 서컴 뉴클리어 몰레큘러 디스크의 속도 구조에 대한 연구입니다. 색깔은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분자가스고 안쪽은 높은 속도의 플라즈마입니다. 수소 원자의 전파 재결합선 속도를 보면 빠르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바깥쪽이 분자가스도 빠르게 회전하는 디스크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HCN 같은 분자선의 간섭계 관측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스트리밍 암들입니다. 디스크라고 알려진 구조가 실제로는 은하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스 구름들이 겹쳐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 연구 등 여러 흥미로운 관련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새로운 해석의 연구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관측적으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최종 퍼블리시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간 분자운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암흑성운이나 작은 별이 탄생하는 지역에서도 많은 분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거대한 별이 격렬한 반응으로 탄생되고 있는 성간 분자운에서는 더욱 많은 성간 분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역은 대표적인 무거운 별 탄생 지역인 시그너스 X 지역입니다. 고밀도 지역이고 별들이 집단으로 또 연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열한 이유들에서 보시듯 엄청 복잡합니다. 여기서 관측되는 다양한 분자선들을 통해 여러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는 노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런 천체들 중에서 최근까지 제가 집중했던 이 천체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천체는 거의 페이스-온 구조를 보이는 거대별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 성간 분자운입니다. 이 천체에 대하여 몇 번의 알마 관측을 수행했고 다양한 분자들을 관측했습니다. 여기 리스트한 이런 분자들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분자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CS입니다. CO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스밀도 지역을 추적할 수 있는 분자입니다. 이 분자의 크리티컬 덴시티가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전체 가스밀도에 비례한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이 다음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성간먼지 이미션과의 분포 비교입니다. 이 그림에서 색깔로 된 이미지는 성간먼지이고 여기 컨투어 선들은 CS입니다. 구조나 분포가 상당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더스트 이미션을 전체 가스 질량 추정에 많이 쓰지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더스트 이미션은 더스트 온도에 민감하고 더스트 모델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CO 분자의 한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CS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분자는 성간운이 조금 진화가 진행되고 비교적 고밀도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활동적 지역에서 그 분자량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이점들은 주의해야 되고 한계도 있지만 각각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연구에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특정 분자로만 연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특별한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탄올과 메틸사이나이드입니다. 이 두 분자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분자들은 세츄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하며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생성 파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흥미롭게도 관측된 결과는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메탄올은 메이저로도 관측되고 별 탄생 지역과 연관된 핫코어 지역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이런 복잡한 분자는 조용한 가스 상태에서 생성되기는 무척 어렵고 성간먼지 표면의 얼음에서 생성되리라 여겨집니다. 메탄올은 성간먼지 얼음에서 고체 상태로도 관측되고 별 탄생으로 핫코어가 가열되면서 기화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메탄올 방출 분포입니다. 주요 방출 지역이 이 북쪽 지역입니다. 여긴 가스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새로운 별이 집단으로 탄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메틸사이나이드 방출선 그림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주로 이미 별이 생성되어 있는 여기 아래쪽 고밀도 분자원 중심의 높은 온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메틸사이나이드는 메탄올과는 다르게 얼음에서 기화된 메틸기 혹은 기화된 후 분해된 복합 분자들이 재결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오른쪽은 관측된 메틸사이나이드 천이선 모습입니다. 질소 원자의 스핀으로 인한 하이퍼파인 구조가 여러 다른 에너지 레벨의 선들을 함께 보여줘 상당히 정확한 온도 추정이 가능한 흥미로운 분자입니다. 이 두 분자의 함량을 비교하면 생성 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별 탄생과 연관된 초기 분자원 코어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는 파라미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결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SiO 분자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메이저로도 관측되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충격파 추적자입니다. 우선 Si는 조용한 지역에서는 거의 디플리트 되어 있어서 가스 상태에서 이 원자를 보려면 충격파 등 격렬한 활동으로 성간먼지에서 Si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SiO 형성 반응도 에너지가 추가되어야 되는, 즉 충격파의 영향으로 온도가 급상승한 지역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hermal SiO emission은 주로 거대 별 탄생 지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스펙트럼은 이 방출선의 선폭이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아웃플로우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출 지역은 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별이 생성되고 있는 북쪽 분자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스 밀도만 비교한다면 이 지역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SiO 에미션 무비에서 강력한 방출선이 북쪽 성간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무비는 속도의 변화에 따른 방출선의 세기와 분포입니다. 이 북쪽 지역에서 새로운 세대의 젊은 별들이 대규모로 형성되면서 그들로부터 비롯된 강력한 아웃플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밀도 지역인 아래쪽의 분자운들에서는 아주 중심 우회에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듀트리움과 연관된 분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콜드 닥 클라우드에서
왜 듀트리움 포함 분자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앞선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앞선 연구들은 주로 H2D+와 관련된 반응의 결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듀트리움 관련 반응식이 H2D+와의 반응 결과인지 아니면 CH2D+와의 반응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각각 콜드 듀트리움 프랙셔네이션, 류크웜 듀트리움 프랙셔네이션과 연관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듀트리움 증가도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의 노란 선은 DCN 방출선이고 핑크 선은 HDCS입니다. 서로 매우 다릅니다. 아마도 HDCS는 앞선 연구대로 콜드 다크 클라우드를 추적하고 다른 방출선들 분포와는 전혀 다른 분포를 보입니다. 거대 별탄성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분자원의 성분이 크게 변하고 있지만 이 방출선이 추적하는 지역은 별 탄생 이전의 콜드 컴포넌트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DCN은 CH2D+와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 같고 HCN이나 더스트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고밀도 지역을 추적합니다. 어떤 지역도 추적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결과를 전체라고 해석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수록 복잡해지지만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고 때론 창의적 새로운 해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퍼, 황을 포함하는 분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자들도 분자에 따라 추적하는 환경이 크게 다르고 새로운 흥미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황도 조용한 지역에서는 크게 디플리트 되어 있어서 관측 결과에 대한 해석에 많은 논란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DCN과 H2S 두 분자의 방출 강도를 노멀라이즈 한 후의 차이를 본 것입니다. 분자의 특성에 따라 그 분포 지역이 현저히 다르고 이를 통해 그 분자운의 물리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S 같은 분자는 처음에는 성간먼지에서 가스 상태로 직접 기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제 관측 결과들은 성간먼지에서 직접 기화하는 게 아니라 기화된 설퍼가 높은 온도의 고밀도 가스에서 2차로 생성되는 게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간먼지 얼음에서 설퍼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다르고 아마도 분자운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황과 관련된 몇 가지 논란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H2CS는 바이폴라 아웃플로우처럼 관측되는 새로운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아웃플로우의 드라이빙 소스나 진화 단계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만 언급할까 합니다. CN-HCN 함량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가 포토 디소시에이션 지역을 추적할 것이라는 제안이 198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그냥 제한 정도의 가능성이 연구되었습니다. 이 천체에 대한 앞선 연구는 이 CN-HCN B의 값이 1을 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번 결과는 이 값이 수십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뚜렷이 물리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간 분자원은 아직도 주변의 가스가 이 천체로 흘러들어오는 어크리션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지역들이 예상되는 충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크리트되는 가스와 기존의 분자원이 충돌하고 있고 이런 곳은 충격파와 함께 포토 디소시에이션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체들에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며 진화 단계에서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런 인터랙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충격파가 발생해도 그 릴렉세이션 타임 스케일이 짧아 실질적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중에 화학적 특성이 변한다면 그 흔적을 남기고 이를 통하여 충격파 지역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흥미로운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자 소개합니다. 이 발표는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분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오리온 분자 성운의 중심부는 새로 탄생하는 별, 충격파, 얼음 멘틀이 기화하는 핫코어, 고온의 플라즈마, 고밀도 가스 덩어리 등등 엄청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물리 현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멀리 떨어진 별 탄생 지역을 관측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관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분자선들은 그 분자가 존재하는 지역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차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자만을 관측한다면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다양한 분자선들을 이용하면 각각의 분자선들이 추적하는 물리현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혹은 예기치 않았던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광대역, 고감도 관측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많은 자료가 넘쳐나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분자선들은 함께 관측이 돼도 사용하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관측 연구가 다파장 정보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이런 성간 분자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강력한 추가적인 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린 것이고, 이러한 많은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흥미로운 연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에 대한 조그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포상 위원장님이 이러한 제안을 해주셔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달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릴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다 알고 계시고 또 실행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강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매우 높아졌고 한류와 같은 우리나라 영향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역할을 더욱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젠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몽골, 인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등 우리가 더 적극 많은 협력에 나서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서로 특성이 다른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 학술 분야 협력 및 활동이 있습니다. 이 분야도 더 많은 학술 협력이나 대외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마도 각 분야에서 잘 하고 계실 테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제 활동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이나 연구 협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력은 어떤 결과를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제 견해를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많지만 어떤 협력을 요청받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가 크던 작던 원하는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기대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 연구 협력도 그렇고요. 서로 간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환경, 연구 배경, 경험 혹은 사고방식이 달라 어떤 체계적인 협력이나 프로그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분야별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나 협력은 적극해야 하지만 협력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이나 젊은 연구자들의 교육, 단기 방문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협력이 이 분야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공감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과 협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재정적 부담도 적고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국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스쿨을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분야에 따라 여러 스쿨이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잃지 않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돈도 약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강해진 구성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상대방과 함께 현실화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문 우주 분야의 높은 흥미에도 개발도상국인 많은 나라에서는 최신 현황으로 이 분야들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관련 교수나 학과가 있더라도 배우는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상당 부분이 관련 연구자, 교수분들도 전공이 전혀 다른 분야거나 현재와 동떨어진 내용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그렇다는 상황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을 볼 때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 말에도 베트남 대학에서 작은 전파 스쿨을 했습니다. 천문 관련 강의도 있는 것 같고 가끔 공개 행사도 하고 교수진도 한 명 있지만 상황이 매우 열악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열악한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 교수도 전공이 의심스럽고 제대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한이 많아도 어쨌든 스쿨은 모두에게 즐겁고 실패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베트남 대학도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고 바로 지난달에 다시 부탁을 받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곳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본 동남아 지역에서 그래도 천문 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곳들이 대체로 비슷한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있는 이곳 호치민시에 있는 대학인데 이름이 베트남 독일 대학이고 여기 교수가 자주 내가 있는 곳으로 학생도 데려오고 여러 번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 교수는 기기를 전공하고 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캐나다에 오래 있다 왔답니다. 이 대학은 전부 영어로 강의하고 데려온 학생들도 똑똑해 보이고 영어도 어느 정도 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로켓도 쏘고 달 탐사 계획도 있다는 것 등 우리나라 상황을 잘 알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대학에서 원하는 분야의 스쿨을 해서 기본도 강의하고 우리나라 소개도 해주고 학생도 만난 것 같은 협력은 서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경우가 다르지만 이런 경우처럼 큰 재원을 들이지 않아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스쿨을 어떤 휴양지나 특정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도 물론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학생 지원에 대한 경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스쿨은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열악한 대학 환경에서 이런 스쿨을 초청한 그 대학 연구진은 플랜카드도 걸고 학장도 초청하는 등 초청자 자신의 홍보 효과도 커서 여러 가지로 효과적입니다. 하여튼 비용도 적고 부담도 적고 효과는 클 수 있는 이런 스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문 분야의 이러한 스쿨은 어린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혹 다른 분야로 가더라도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요? 또 10명 혹은 20명 중에 1명이라도 이 스쿨의 영향으로 천문 우주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그건 더욱 좋은 일이고요. 학생 외에도 이런 나라들에서 천문 우주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대로 기초를 닦고 나오기도 어렵고 정보도 부족하고 등등 대체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스쿨이나 단기 방문 지원이 가능하다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스쿨과 같은 활동이 단발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협력센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은 우선 천문학회에서 적극 나서서 직접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스폰서도 찾고 주도적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스폰서는 연구기관, 정부, 대학, 분야별 연구 프로젝트 등 노력하면 다양하게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력 면에서는 우리 천문학회의 전체적인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주관할 인력이나 강사진, 그 외 협력을 지원할 인력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주관할 능력을 가진 분들도 천문학회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좋겠지만 각각의 활동은 단발성이라 집단 운영 체제의 형태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분야별 형평성, 아이디어 확보, 재원 확보 등 여러 운영자가 함께 이끌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분야는 새로운 대로, 오래된 분야는 오래된 대로, 인기 있는 분야는 인기 있는 대로, 없는 분야는 없는 대로 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요? 이런 활동이야말로 학회가 중심이 돼서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테고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활동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에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할까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남 학술상을 받게 된 것을 크게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오랜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천문학 연구를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저희 모든 활동, 국내외 모든 활동이나 연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들, 학회의 선배, 동료, 후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모든 연구 활동이나 국내외 활동, 생활까지 가능하게 해준 천문연구원 그리고 함께 일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회 되는 대로 직접 뵙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연구,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미를 위해서 이곳 풍경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먼저 들렀다가 이곳 풍경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